요즘 하루에 100포인트는 굉장히 쉽잖아요. 1000포인트씩 오르는 게 한 일주일이면 가능한, 사실 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당혹스럽고, 전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나 뵙지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돈을 들고 있는 분들은 네. 못 사고 계세요. 5만 전자와 20만 닉스를 봤는데 어떻게 네. 손이 쉽게 나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아는 분 한 분이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 다 처분하셔서 네. 왜 처분하세요? 그랬더니 빠지면 싸게 살려고. 당신들이 볼 땐 과대요. 그리고 나서 1500포인트 올랐어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 나중에 포모가 오겠죠. 네. 결국은 중간에 이렇게 상승 대열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되려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고 자꾸 매매가 꼬여가는 현상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수가 막 5천, 6천 갈 때마다 대표님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지난번에 방송 때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지금은 애널리스트들의 손을 떠난 장세다. 애널리스트들은 뒤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 제가 딱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제가 6천으로 잡았다가 7,300으로 올린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시장이 너무 세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려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지금 그 시장을 바라보는 뷰는 동일하시죠? 네, 맞습니다. 뭐 오늘도 보니까 노무라 증권에서 네, 하반기도 아니고 상반기에 8천 간다는 보고서를 냈고요. 네. 아마 지금 각 증권사들 리서치 하우스는 올해 들어서만 많게는 3번에서 4번까지 바꾼 데도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뭐 그 정도면 사실 시장을 전망에 따라 보기는 어렵죠. 맞죠. 그냥 이제 뭐 왜냐면 지금 1, 2월 달 크게 바뀐 게 없는데 네. 그 전망을 바꿨다는 얘기는 전망을 하려는 그 데이터를 사실 잘못 읽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거고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존하면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EPS 크로스라는 걸 가지고 거기 이제 평균 PE 얼마를 해서 밸류에이션을 내잖아요. 근데 그죠? 문제는 그 EPS가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오르는데 엄청 그 오르는 걸 자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온 데이터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 뭐가 어떻게 더 나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돼요. 물론 다 맞출 수는 없고요. 네. 네. 정확하게 뭐 맞춘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최소한 그래도 큰 방향성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선도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선도가 아니라 이제 뒤따라가게 되면 사실 리서치로의 기능은 없는 거죠. 그런 점들은 좀 아쉽죠. 네. 이렇게 센 배경은 순전 저희가 이 EPS의 빠른 상승 이렇게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좀 겹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어쨌든 간에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이익 전망치 상향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 말고도 실제 여러분들 보시면 생각보다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한국이요? 네, 한국이 물론 나름대로 여전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양극화 이런 것들 네.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 백화점 한번 가보세요. 진짜 사람 많고요.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명품 샵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도 바뀌고 있고, 또 하나는 머니무브라고 그러죠. 돈의 이동이 굉장히 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정책적인 힘, 네. 어쨌든 그 정책의 힘이 대단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 기업의 주가를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그것도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르는 속도도 가파르고 그다음에 오르는 폭도 되게 커지고 있고, 요즘 하루에 100포인트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냥 진짜 바로 나오고 딸깍하면 있고. 올라가는 네, 약간 맞습니다.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뭐 진짜 이제는 하루에 100포인트라면 뭐 이게 1000포인트씩 오르는 게 한 일주일이면 가능한, 그렇죠? 그런 시대가 오고 나니까 사실 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당혹스럽고, 전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나 뵙지만 들고 있는 사람도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예, 올라갈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일부는 이 정도면 너무 과해서 진짜 흔히 얘기하는 인버스, 네. 쇼시라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게 있고,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돈을 들고 있는 분들은 네. 못 사고 계세요. 야, 이게 지금 빠지면 살려고 했는데 안 빠지고 빠지는 올라가니까. 거고. 예. 5만 전자와 20만 닉스를 봤는데 어떻게 네. 손이 쉽게 나가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아는 분 한 분이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 다 처분하셔서 네. 왜 처분하세요? 그랬더니 빠지면 싸게 살려고. 당신들이 볼 땐 과대요. 그리고 나서 1500포인트 올랐어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 나중에 포모가 오겠죠. 네. 결국은 중간에 이렇게 상승 대열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되려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매매가 꼬여가는 현상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고 있는 사람도 안 들고 있는 사람도 하려는 사람도 서로 간에 다 이제 불안감이 그렇죠. 가중이 특이한 거죠. 예. 특이한 현상인데 이렇게 모두가 불안한 건 처음인 것 이런 같아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제 이게
실제 돈의 흐름에서도 나타나는 게 머니 무브라고는 하지만 동시에 그 공매도 대기 자금도 사상 최대치로 많이 예. 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결국 네. 나눠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전히 앞으로 주식시장이 그래도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미래를 찾아야 된다는 분들이 머니무브를 일으킬 수 있는 네.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결국은 주식이 올라가는 것만 아니지 않겠느냐. 어느 순간 되면 결국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는 결국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네. 양극단으로 나뉘고 있는 거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네. 그 양극단 중에서 그래도 매수세가 더 강하다 보니까 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뉘고 있다는 건 누구도 어느 방향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실제로 저 만나봐도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물론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네. 확실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차라리 이렇게 그 뷰가 엇갈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이제 이거 올라갈 거다라고 맞습니다. 한쪽으로 쏠려버리면은 그게 자칫하면은 고점의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그 왜 보통 한쪽으로 쏠리면 왜 고점의 신호가 나오냐면 보통 생각이 둘로 나뉘었다가 어느 한쪽이 항복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럼 항복하는 쪽에서 마지막에 포물을 통해서 내릴 때도 진바닥을 만들어주고 오를 때도 올라가다가 이 사람들이 하락할 줄 알았는데 상승이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피날레를 이렇게 해주시는 네.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중장기적인 그림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뭔가 피크를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점들이 있으면서 지금 한영권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네. 기본적으로 한 가지 생각으로 쏠릴 때 그때부터 차라리 오히려 뭔가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지금은 아니다. 너무 양극단인 것 같아요. 뭐 오기 전에도 계속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왔지만 다들 불안해하셔가지고 네. 예, 올라서 좋은 게 아니라 못 사서 불안해하고 들고 있는데도 언제 팔아야 되는 불안해하고 중간에 파신 분들은 사야 되는데 못 사서 불안해하고 계시고 정말 특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4천에서 파신 분들은 나 이제 많이 먹었어라고 했는데 이게 5천 가고 6천 가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의 체감상 손실을 본 그쵸. 그럼요. 느낌을 가지시더라고요.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사실은 5%를 벌어도 10%를 벌어도 번 건 번 거잖아요. 근데 항상 사람들 마음속은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10% 벌었는데 저 사람들은 100% 벌었대 하면은 자기는 손실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렇죠. 집이란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내 집은 안 올랐는데 남의 집은 오르면 나는 집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뭔가 손해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인 거니까 상대적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대표님 앞서서 이제 노무라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상반기에 8,000포인트까지 본다. 대표님 보시는 개인적인 상방이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전문가님들이 뭐 물어보지 말라는 식으로 네.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그럴 말씀을 수밖에 하세요. 없는 게 네. 왜냐하면 특정 지수대를 맞춘다라는 건 신도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 있을 네. 거니까.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 그래도 오랫동안 시청하셨던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건데 꽤 많은 분들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세요. 네. 너는 지난번에 8천 간다고 해놓고 뭐 왜 못 가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계시고 그러니까 신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직까지 투자에 대해서 뭔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얼마 안 되시다 보니. 그럼 이제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게 꼭 맞아야 되는 100% 맞아야 되는 지수 그리고- 전망 틀리면은 이제 그 뒤에 나온 댓글과 그런 비난들이 엄청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려고 안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그게 아니라 제가 그걸 알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혹시 나중에 제가 그걸 잘 맞췄으면 정말 그건 우연인 거지 제 실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예, 다만 이제 방향성만 관련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여전히 위로 상방은 열려 있다는 것만은 네.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다들 상방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데서 지금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요즘 파는 게 좀 예. 상당하더라고요. 이들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를 팔고 있는 걸까요? 2월에 판 외국인하고 그 이전에 판 외국인들은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규모 있게 팔았던 외국인들, 네. 그러니까 올 초에 한 14주 정도 팔았던 외국인, 또 지난해에도 많이 팔았죠. 네, 그쵸. 지난해 연말에 팔았던 외국인들은 사실은 많이 올라서 판 건 아니었습니다.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자산 배분상에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11월에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했고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할 때 단순히 하락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그 헤지 펀드들은 네.
아시겠지만 보통 몇십 배의 레버리지, 즉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손실이 나면 남의 돈을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그 갚는 거를 뭘 해야 되겠어요? 기존에 들고 있던 빠르게 팔 수 있는 것들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주식밖에 없었던 거예요. 수익 난 자산이요? 예, 수익 난 게 아니라 있는 자산을 팔아야 있는 돼요. 자산. 왜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제로가 된 데도 많아요. 네. 실제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 시장이 여기밖에 한국이어서 없어요. 네, 한국밖에 없다 보니까 실제로 네. 다른 나라는 그렇게 못 팔아요. 그래서 우리 걸 제일 먼저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올해 1월 달에는 금은 하락이 있었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2차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 막 뭐 네, 진도금 인상하면서 맞습니다. 막 예. 청산당하고 그래서 그거 말씀하시는 그 두 번의 사례에서 있었던 그 수십조 원의 매도는 네. 한국이 비싸서 또는 기업 가치가 너무 올라서 매도했다라기보다는 사실 펀드상에서 뭔가 남의 돈을 빌렸다가 투자를 잘못해서 그 빚을 메꾸기 위해서 팔았던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주에 팔고 있는 건 차익 실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네. 일정 수준,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외국인들 중에서 뭐 나 이 정도는 충분히 배불러, 아니면 꽤 오랫동안 투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뭐 충분하지 않겠어라고 일부 매물화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일부는 차익 실현에 대한 개념도 일부 섞여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외국인들이 던진 물량을 국내 개인들이 다 받고 있잖아요. 예. 이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이러한 전략은 좋은 건가요?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나중에 정말 지수가 더 많이 올라서 뭘 정말 정점에서 잡지 말아야 될 때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 네. 있겠지만 현재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은 저는 외국인 자금을 받고도 남을 정도의 자금이기도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위로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은 뭐 잘하고 계신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아마 연구원님께서도 찾아보셨겠지만 저도 어제 거래소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뭐 리서치에도 의뢰해보고 좀 그랬더니 실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ETF로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매수하시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면 최근에 기관이 사고 있는 건 ETF가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십조 원이 넘는 돈을 현재 ETF로 많이 사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들어오고 있는 ETF를 사는 돈들이 단순히 투기성 자금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장기 자금들도 많이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퇴직연금이라든가 네.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이 눈에 띄고 있어서 이게 들어오면 일시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새롭게 크게 판이 벌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 이거 머니무브라고 하는데 첫 번째 제가 경험했던 머니무브는 99년에 바이코리아 열풍이었었어요. 그때 뮤추얼 펀드로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왔었고 또 2006, 7년도에 잘 알고 계시는 적립식 펀드 그렇죠.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미차솔 뭐 그죠? 아니면 인사이트 펀드 이런 거 유명했죠. 해가지고 네. 엄청나게 돈들이 특정 펀드로 들어왔어요. 자, 그때 현대 바이코리아 펀드도 그렇고 현재 있는 것들도 그렇고 너무 특정 펀드만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 특정 펀드는 특정 기업만 샀겠죠. 그래서 네. 그들 기업만 올라갔는데 네. 지금 ETF로 지수를 사시는 분도 있고 ETF로 반도체만 사시는 분도 있고 다양성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조금 위험성들이 많이 분산돼서 되게 현명한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들의 비투도 함께 오르고 있다고 해서 좀 우려할 부분은 없는지도 함께 좀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죠. ETF, 비트 말고도 이외에도 ETF 투자할 때 레버리지라는 맞아요. 수단도 있잖아요. 그 금액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그거를 객관화시켜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실제 부자 되신 분들은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신 분들이 큰 부자가 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빚을 내서 투자한 게 잘했다 잘못했다. 네. 저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투자자분들 스스로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더 많은 돈을 빌려도 위험을 감내 가능하다라면 그게 또 맞는 투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저처럼 뭐 보수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 남의 빚을 안 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건 개인의 성향인 거지 꼭 빚을 내서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나중에 위험해질 때는 훨씬 더 위험해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식시장은 위험 자산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떠안는 만큼 수익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위험을 안지 않고 수익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더 많은 위험을 안아야 되는 게 또 사실인 거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그릇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여기서 뭔가 정말 팔자를 고쳐보겠다라고 위험을 아는 분들은 네. 우리가 말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분들을 일반화해서
빚은 꼭 나쁜 겁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부동산 경험 안 해보셨어요? 7, 8년 전에 그 당시에 빚 투자할 때 영끌이라고 했었죠. 네. 근데 그분들 다 부자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뭔가 정답이라고 단정 짓는 건 아니고 저는 제일 아쉬운 게 사회적으로 꼭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걸 죄악시하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다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서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한지 스스로 나름대로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별로 전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무조건 이제 있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전략이 나쁜 건 아니다. 좀 이렇게 밑에서 하면은 그게 더 유효하죠. 네. 차라리 그래야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할 때 내 돈 가지고 하는 거 보셨어요? 사업도 반드시 남의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다만 그걸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 줄 알고 그 위험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줄 아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위험을 관리할 줄 아는 능력도 해봐야. 그렇죠. 네, 경험을 예, 많이 해봐야 맞습니다. 살 그러니까 수 있는 거겠죠. 네. 그 위험을 안을 때 네. 진짜 무리하게 안는다던가 진짜 무모하게 안는 게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B2 같은 경우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요즘에 시장에 보면은 개별 종목들 간에 움직이는 게 좀 편차가 굉장히 크고 네. 이번 주는 괜찮지만 2월 초 둘째 주 보면은 하루에 5% 빠졌다가 그 다음날 6% 오르고 변동성들이 상당했잖아요. 네. 또 이러한 변동성 장세가 앞으로도 중간중간에 저희가 올 것 같은데 그럴 때 그 저희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주 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제 하루에 100포인트씩 오르는 시대가 됐어요. 이거는 많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단 사이즈가 커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만에서 100을 움직이는 것과 1000에서 100을 움직이는 건 느낌이 다른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지금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몇 포인트 올랐나를 보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몇 퍼센트 올랐나? 그렇게 봐야 객관화돼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몇 포인트 올랐나 보면 불안해져요. 네, 너무 급등한 거 아니야? 근데 몇 퍼센트 올랐나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1000포인트 때 10포인트 오른 거하고 그렇죠. 10,000포인트 때 100포인트 오른 거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1000포인트 때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도 100포인트를 바라보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퍼센트로 계산해서 항상 객관화해서 보는 방법들을 전 보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그 정도 되면 시장이 이렇게 급등할 땐 급락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종목별로는 그 정도도 있지 않을까요? 다만 이런 변동이 있을 때 단기 변동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면 대응이 안 됩니다. 네. 사람의 능력으로 제가 볼 땐 사실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바라볼 거는 이 시장에서는 전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종착역이 어딜까? 네. 100%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일희일비하지 맞습니다. 말자. 두 번째는 사실 내가 모든 업종을 다 내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어요. 오늘은 이게 오르고 내일은 저게 오를 텐데 우왕좌왕하면 그 어떤 수익도 벌기 어려워져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도 기업이라면 네. 혹시 내가 저 기업 샀을 때보다 조금 덜 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의외로 수익이 커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이 시장이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마지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리 시간이 지나 보세요. 의외로 돈 번 분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 네. 샀다가 이거 샀다가 왔다 갔다 하고 따라다니다 보면은 그리고 하락할 때 수익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수익은 별로 없진 않은데 별로 없어요. 근데 한 번 하락하면 그 수익이 다 날아가요. 근데 어쨌든 그게 어느 정도 수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법 그래도 쌓아놓으면요 나중에 하락장으로 돌아섰을 때 일정 부분 내가 그 수익률을 포기하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중에 보면 꽤 남아 있거든요. 벌고 나와서. 네, 맞습니다.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능력이 좋아져서 득달같이 이 기업도 가고 저 기업도 가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하나라도 제대로 수익을 챙기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땐 더 유리한 전략이 아닐까. 그리고 너무 잔파도에 그래서 뭐 기술적 분석으로 과열인이 어떻고 저쩌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사실 제가 볼 땐 물량만 뺏길 뿐인 거고요. 나름대로 그냥 큰 그림이 있으면 그냥 크게 보고 항공모함처럼 운항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게 인상적인 게 변동 폭에 집중하지 말고 변동률에 집중하자. 네. 저 이게 딱 그 생각나는 게 2월 2일인가 코스피가 5% 빠진 날 네. 270포인트 빠졌거든요. 네. 근데 언론에서 사상 최대 하락폭 이러면서 엄청나게 그 강조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그것도 노이즈였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최근에 언론도 그렇고 유튜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언론하고 유튜브하고 사실 이제 경쟁 관계가 되다 보니까 네. 제목을 달 때 너무 자극적으로 달아요.
그 자극은 제가 보기에 자극적인 기사를 보게 되고 자극적인 제목을 보게 되면 투자자분들은 흥분하게 돼 있어요. 동요가 거기에 나고. 따라서 그렇죠?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런데 동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런 제목이 있을 때는 제목보다도 그냥 그래도 내용들은 되게 잘 쓰시니까 네네. 그 내용들을 보고 결정하는 게 맞는 거지 너무 제목에 낚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저도 가끔 이런저런 유튜브 나와가 보면 제목이 되게 자극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죠? 썸네일 뽑는 뭘 데가 있죠. 저렇게까지. 그런데 그게 네. 저는 이 매체의 속성상 조회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연구님이나 우리 저희 해봤잖아요. 제목 뽑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정말 고급스럽게 제목을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한테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그 의도를 전달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함축적으로 정말 제목 잘 달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는 대부분의 매체들의 제목은 그냥 너무 저가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표현으로 너무 싸구려 느낌이에요. 오늘 피디님이 예. 저녁에 고민을 좀 고민 많이 많이 하실 것 하시겠어요. 그건 되게 안 좋은 거고요. 저도 애널리스트 할 때 애널리스트 수십 년 해보면서 제일 힘든 게 제목을 하는 맞아요. 거였어요. 제목 짓는 게 제일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바를 할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저는 서로 좀 격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투자자분들이 네. 되게 불안해하지 않으세요. 이분이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되게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제목 자극적이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알맹이가 네, 중요하다라는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 저도 많이 낚이기도 해요. 시가총액 자체가 커져서 변동성이 커지는 거다라는 네. 말씀이셨고 이제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그리고 네. 지금 시청자 수도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시점에 지금 들어가 볼 만한 저평가 섹터가 있을까? 의견이 있으실까요? 사실 투자자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건 네. 가치를 사는 거지 가격을 사는 게 네, 아니거든요. 맞죠. 많이 올랐다라는 건 가격이지 가치가 많이 오른 거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오른 기업들이 실적이 수반이 돼 있다라면 여전히 싼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가격을 봐요. 그 자꾸 가치를 보려는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가 단순히 많이 못 올랐으니까 좀 그런 종목들에 관심이 그것도 많이 예 가는 거죠. 많이 안 올랐는데 가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가격은 싸지만 네. 가격은 싸 보이는 거죠. 근데 가치가 없는 경우도 있는 거고 지금처럼 급등을 했어도 네. 그죠? 가격은 비싸졌지만 가치는 싼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격이 비싸도 사실 가치가 싼 기업을 그러니까 이익이 더 늘어나는 기업을 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은 성장이라는 걸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약간 가치가 조금 싸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래 가치가 더 열려 있다라면 저는 그것도 여전히 매수의 대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딱 들으니까 드는 업종은 역시나 반도체 같습니다. 뭐 많이 네. 있겠죠. 사실 주도 기업이 함부로 바뀌는 건 아닐 것 같고 네. 뭐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코스닥도 활성화 정책들도 네. 많이 나왔는데 그쪽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제 오늘 그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돼서 통과가 통과됐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미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대비를 해왔던 재료인데 정말 통과하고 나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그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이 계속 될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법이라는 걸 알고 있고 통과된 걸 알고 있는 거지 네. 그게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계산해 보셨나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제대로 안다라는 건 상법이 통과됐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 되고 뭐 배당이 어떻고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여파를 미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는 거고 그냥 통과됐고 그죠? 이런 게 있고 그게 아는 건가요? 그건 사실을 그냥 본 거지 네.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기업들이나 주식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또 다른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좋든 싫든 간에 왜 우리는 한국 그 금융시장은 자본시장은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랬던 적이 없고 드디어 있는 건데 우리가 맨날 미국 시장 보면서 야, 왜 미국 시장이 좋은데 했더니 여기는 그죠 자사주 매입 소각도 있고 주주 환원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아. 네. 그러니까 이제 길게 봤었을 때 돈을 꾸준히 버는 기업이라면 그것만 믿고 있었어도 사실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져도 배당받고 그러면 한 2, 3년 지났을 때 손해가 안 나는 경우들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되는 장기 포석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오르면 반드시 팔아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빠르게 나와야 되는 거. 그게 단타 성향들이 체득화돼 강했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시장의 체질이 바뀌잖아요. 네.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이 바뀌면 우리도 매매 방법을 달리해서 그 체질에 맞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바뀌어 가는데 여전히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있었던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 기존에 체득했던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 익숙했던 걸 버려야 이 시장에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뀌는 그대로 네. 상법 개정이 된 바뀌는 그대로 또 기업이 좋아지는 그대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2월 달만 하더라도 은행, 증권, 보험, 지주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고 그 공통점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이제는 그 기대감이 실체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이고 이런 주식 그렇겠죠. 이 정도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서 그 기업들이 저평가받았던 영역들이 네. 사실은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재평가가 아니라 그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잖아요. 예컨대 한국이라는 주식시장이 현재 이번을 빼놓고는 계속 주식 숫자가 늘어나는 시장이었어요. 유상증자를 하고 물적 분할을 하고 그런데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처음으로 주식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주식 숫자가 늘어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PS 그로스 한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잖아요. 기계적으로 올라가죠. 기계적으로 올라가서 퍼가 낮아지는 저평가가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상법 개정은 굉장히 큰 변화인데 이 변화의 크기를 잡고 표면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나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 그 크기나 깊이나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상법 개정이 미칠 영향이 우린 자본시장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때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당연하죠.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절실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왔을 경우 원화의 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는 또 계기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외 투자를 많이 한다고 많이 나가잖아요.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지수 편입도 필요할 거고 또 그런 어떤 요건들이 갖춰졌었을 때 우리 금융시장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편입될 정도로 우리가 자격을 갖추는 게 중요한 거죠. 네. 한국 금융시장도 진짜 보니까 질적으로 많이 달라졌고 주주환원이라는 게 잘 이루어지고 기업들의 이익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러 가지 신뢰를 줄 만한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면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체질 개선이 되니까 이제 저희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하자. 이게 지금 그럼요. 이 주제인데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 코스피 시장에서 해당될 확률이 높은 것 같고 네. 코스닥 시장은 또 이런 식의 체질 개선들이 나올까요? 갈등 코스닥 발전하다가 요즘 안 시장의 움직이는데. 체질 개선은 또 다른 체질 개선이에요. 지금 코스피는 지금 그런 체질 개선이 맞고 코스닥 시장 하면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코스닥 시장 하면은 지금 딱 드는 순간이 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2부 리그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메이저 리그가 아니라 마이너 리그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마이너 리그 또는 2부 리그에 대한 느낌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장이 다른 거죠.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있는데 코스닥 시장이라는 자체는 성장 시장이죠. 네. 그래서 여기는 성장이 머무는 곳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와 이쪽을 결이 다르다. 다 결이 다르게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성장하는 시장이면 당연히 밸류는 어떻게 받아요? 고밸류를 받겠죠. 네. 그런 시장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뭔가 왜냐하면 그 시장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이 시장에서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그 성장 동력들이 이 시장에서 사실 굉장히 나중에 활약을 하고 또 자본 조달을 통해서 좋은 기술력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은 일단 건전화가 필요해요. 네. 그래도 거래소는 그런 게 돼 있는데 코스닥은 제가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조금 그죠? 부도덕한 기업들도 너무 있으면 안 많고 되는 기업들이 있으면 안 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뭐 연구원님께서도 탐방 다녀보셨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많은 그렇죠? 생각보다 많지는 않구나. 그래 일부 안타까운 사람들이
주주 자격이 없고 사실 제가 볼 때는 기업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일수록 투자자들 많이 기망을 합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게 정말 기업 뭐 이상한 기업이 갑자기 바이오를 한다고 한다던가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기업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거잖아요. 코스닥 상장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져야겠네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요? 퇴출 기준이 강해지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네, 게 맞나 보네요. 좋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열어줄 필요는 있는데 대신에 그런 걸 봤는데 얼마 정도 지났는데 자격이 안 되거나 그러면 과감하게 철퇴를 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입에 대해서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낮추자 이런 개념보다는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잘 올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주고 대신에 이런 기업들이 제대로 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철퇴를 때려줄 수 있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행동을 했었을 땐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시장의 신뢰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여기는 믿을 만한 시장 그래도 그리고 여기는 성장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시장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꾸준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동전주들 퇴출 방안이나 또 상장 폐지 기준 강화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정책이겠네요. 좋은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썩은 물을 빼내야 고름을 뽑아내야 네. 새살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고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에 거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니 그런 게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경고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투자자들 스스로도 그런 기업들 투자해놓고 물론 모르고 조금 안타깝게 네. 피해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알면 사람들까지 전 구제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 게 무슨 뭐 그게 투자입니까? 투기죠. 본인이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가려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될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을까요? 이게 그렇게 될 것이고가 아니라 네. 그렇게 될 때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네. 그렇게 될 때까지 밀어주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나와서 의도도 좋고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럼 그다음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될 때까지 해줘야 돼요. 될 때까지 지속성이 있는지 정책이 더 강화되는지 이게 더 중요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때까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인가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네, 내일 새벽에 미국장 끝나고 나오죠. 네. 네. 이게 우리 국내 장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뭘 얘기할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황 사장이 얘기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줘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이 엔비디아의 GPU보다는 D램이 더 지금 비교 중요하죠. 우위에 있는 시장이 되다 보니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엔비디아가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의외로 제가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도 은연중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AI 시장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혹시 그 트럼프의 연두 교서를 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 예. 봤죠. 저는 아주 재밌는 내용들을 되게 많이 발견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요?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데이터 센터들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오르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아마 투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되게 심각한가 봐요. 그래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빅테크 기업들한테 너희들 전기는 니네가 만들어서 써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데이터 센터 만들려면 거기다 발전소 지어서 너희 거로 해. 네. 이건 정말 큰 얘기죠. 그렇죠. 결국은 앞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설비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두교수 하나 봐도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이 얘기했는데 왜 누군 알고 누군 모르냐 이거죠. 네.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 자랑했다는 걸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도 걱정하는 게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죠? 이 사람이 뭘 걱정하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거지? 이런 것들 하나씩 꼽아봐야 돼요. 똑같은 걸 보고도 그걸 볼 줄 아는 게 제가 볼 땐 제대로 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죠. 뭐 내일 아마 얘기할 때 뭐 차세대 GPU 이런 얘기도 당연히 할 텐데 그럼요. 그런 거 말고도 그 이외의 그 워딩들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찾을 수 많이 있다. 말했어요. 저는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 기업이 실적이 좋다 안 좋다보다도
이 황 사장이 얘기하는 아이디어 중에서 정말 제가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항상 많았었어요. 그래서 놓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았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다시 제가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다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걸 놓치지 않고 그걸 잘 캐치를 해서 투자 전략으로 연결시켰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실 때 반드시 종이로 보세요. 화면으로 보지 말고, 그리고 밑줄 쳐서 읽으세요. 그 안에 모든 답들이 최소한 우리가 정치는 안 보더라도 엔비디아 젠슨왕의 얘기는 그 정도는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가 AI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AI를 직접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대표님이 종목을 고르시는 분은 아니지만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너무 잘 가고 있으니까 혹시나 다른 기회를 어느 쪽에서 찾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자동차주가 강했고 네. 건설주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원전주 관련된 건설주들이 이 부분에도 좀 코멘트 주실 게 있으실까요? 별로 없는 게 뭐냐면 다 연결된 거니까요. 지금 이것들이 다 하루가 떨어져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반도체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면 나중에 전력 설비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런 거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비즈니스 모델은 또 우리가 피지컬 AI일 거고 이게 하나로 연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마 제가 지난해였던 것 같은데 제가 지난해 금반지라는 단어를 만들면서 저도 지난해 1분기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사실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추론 시장으로 바꾸면서 급격하게 변하는 걸 보고 아마 굉장히 빠르게 네. 정말 반도체 그것도 정말 많이 커질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금 여러분들도 전력 부족이 조만간 다가오면 정말 커질 것도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고민을 하는지 저는 이상해요. 반도체도 그러다 결국은 비싸게 지금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뻔히 나와 있는 결론을 가지고 뻔히 나와 있는 거 가지고 깊게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이게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결국 많은 투자자분들 올라야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올라야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는 뭐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결국 항상 비싼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쌀 때는 고민 안 해요. 왜냐면 지금 비싸서 올라고 있는 거를 어떻게 살까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말고도 반도체 말고도 저는 살 업종이 대단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연관된 것들이 다들 그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지금 시장에 이런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진 업사이드가 많은 기업들이 저는 생각보다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올라가는지 내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버틸 수가 있죠. 네.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야 지금 싸 보이는데 나중에 올라갈 거면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방송에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거 더 사세요. 이렇게 하면 못 사세요. 그리고 계속 꼭지를 잡게 되는 역할 되는 겁니다. 뒤늦게 따라 네. 사다 보면요. 아마 오늘도 비슷한 질문이었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질문이 다르네요. 제가 나갔던 대본의 방송에서 지금 2달 연속 반도체 지금 사도 돼요? 그 얘기만 들렸어요. 그죠? 지금이라도 살까요? 저는요 이거? 네. 매체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죠? 도대체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그런 얘기를 할 건지 그 쌀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그죠? 그리고 지난해 도대체 버블로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셨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올라갈 만한 기업들을 내가 충분한 이유를 찾아야 되겠다. 꼭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 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